자, 여러분 5단원 보겠습니다. 자, 생활공간과 사회인데요. 자, 이 단원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봐주시면 되는데 그냥 외워주는 그 부분들, 단어들 정도만 좀 꼼꼼하게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산업화와 도시화 나와 있는데, 자, 산업화라는 건 농업 중심 사회에서, 자, 여러분 농업은 1차 산업이라고 해요. 1차 산업 중심에서 광공업은 2차 산업이에요. 1차 산업에서 이제 우리가 채취한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건설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2차 산업이라고 하고, 그리고 서비스업은 3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이제 비물질적인 것,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가르친 거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뭐 병원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3차 산업 서비스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농업 중심 1차 산업 중심에서 이 3차 산업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 요걸 산업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력이 증가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인구가 늘어난다. 자, 도시화라는 건 이 도시의 성질이 늘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도시적 생활 양식, 자, 이거를 도시성이라고 하는데, 도시성이 확산되는 것, 이걸 도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늘어나고 이 도시성이 확산되는 걸 도시화라고 한다. 그래서 이 도시화가 일어날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촌향도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촌락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 도시로 간다, 이거예요. 이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이제 농촌에는 일자리가 적어지고 사람들이 들려오는 거지. 야, 저기 도시로 가면 일자리가 있대. 그래서 사람들이 대거 이렇게 대거 도시로 옮겨가게 되면서 도시의 인구 비중이 늘어나고 도시의 삶의 방식이 확산되는, 요걸 도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화와 도시화는 같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 우리나라를 보시면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 시행을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였죠. 그래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각종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하고요, 여기 부산 쪽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70년대에는 이렇게 도시라고 할 만한 지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제 최근에 2015년 이럴 때를 보면은 이제 도시의 수가 어마무시하게 이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넘어가시죠. 자,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변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의 변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산업화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토지를 굉장히 빽빽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파트에 살고, 이 가게들도 굉장히 좀 밀집해서 존재하고 막 이러면서 고층 건물 아파트와 같은 이런 공동주택, 그리고 또 공동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들이 형성이 돼요.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은 주거지역, 또 이제 사무실, 회사들이 밀집한 지역은 업무지역, 그리고 이제 가게들, 이 상권이라고 하죠. 가게들이 밀집한 지역은 상업, 그리고 이제 학원들이 밀접해 있는 교육, 그리고 또 뭐 여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들, 뭐 이제 영화관이나 또 노는 공간, 레저 공간들이 모여있는 그런 것들, 다양한 공간들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생태 환경이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요. 도시 내 하천의 인위적 개발. 그래서 이제 하천의 경로를 이제 도시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좀 바꾸고, 이제 서울의 청계천 이런 것도 뭐 인위적으로 다 공사를 한 거죠. 그다음 지표 포장 면적 확대로. 지표 포장 면적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말하는 겁니다. 콘크리트, 시멘트, 아스팔트. 자, 이런 것이 많이 깔리게 되면서 녹지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이 녹지에 살던 생물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생물종 다양성이 감소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 보시면, 그래서 도시의 삶의 방식인 도시성이 점점 확산되게 된다. 그래서 도시화를 통해서 주변의 교외 및 촌락 지역으로 도시성이 점점 확산되고요.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도시의 특징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옛날 촌락에서 가졌던 사회적 유대감은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 분화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산업이 이제 발달하게 되면서 분업화,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2, 3차 산업이 발달하고 또 전문 직종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직업 간 소득차가 증가하게 된다. 특히 이제 또 요새 AI 뭐 이런 게 생기게 되면서 유망한 직업, 유망하지 않은 직업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죠. 이제 그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잠깐 여기 안 본 거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면은요. 여기 도시 내부 구조 좀 잠깐 볼게요. 도시 내부 구조. 자, 우리나라 서울을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서울. 여기 이제 한강이 흐르고 있고. 자, 보면 도심 지역은 도시의 중심 지역으로 행정, 금융기관, 백화점, 대기업 본사 등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건데, 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명동, 을지로 요쪽이 이제 도심 쪽이에요. 명동, 을지로, 광화문 요쪽이 이제 도심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심 지역에서 사람들
이제 주말에 막 집회하고 막 이런 거 하죠. 자, 부도심 같은 경우는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지역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는데, 이제 강남권에 이제 회사들 많이 위치하고 있죠. 강남에도 이제 일종의 강남도 부도심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국회하고 금융기관들 많이 있는 뭐 여의도 이런 데도 이제 부도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뭐 이제 대학가 몰려있고 상권이 발달한 신촌 이런 데도 좀 부도심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회사들이 역시 많이 밀집해 있는 가산, 구로 이쪽도 이제 일종의 부도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도심의 기능을 일부 분담하는 그런 도시의 중심지들은 부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심하고 부도심 잠깐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도시화가 계속되면서 이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개인의 가치와 성취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주택 문제. 특히 이제 서울에 막 인구가 밀집되면서 주택 수요가 늘어나서 주택 부족하고 집값 상승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낙후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소득층이 몰려 살게 되면서 굉장히 낙후된 어떤 외형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런 걸 불량주택 지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슬럼가 이런 데가 이제 대표적인 얘기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뉴욕은 굉장히 화려한 모습 좀 있지만 그 뒷골목 이런 데 보면은 막 이제 저소득층이 모여 사는 슬럼가 뭐 이런 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은 그런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느 타운 넘어서는 가면 안 돼. 뭐 이렇게 좀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형성이 될 수 있다. 교통 문제 보면 사람들이 차를 많이 끌고 다니면서 교통량이 증가하고 도로 및 교통시설 부족해서 혼잡 주차난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들이야 뭐 이제 지하 주차장 다 있으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옛날에 주택가들 보면은 이제 그 주택 바로 옆에 이제 차를 놓고 막 이래야 되니까 공간이 막 안 나와서 지역 주민들끼리 막 주차 때문에 맨날 싸우고, 아침에 막 우리 집 앞에 불법 주차돼 있으면 이거 누구 차야 막 이제 하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산업 문제 보시면 폐수나 생활하수로 인해서 수질 오염이 좀 생겨나고요. 산업 폐기물, 생활 쓰레기 등의 증가로 토양 오염이 생겨난다. 공장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대기 오염이 생겨나고, 자, 그리고 또 이제 기억하실 거 열섬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열섬 현상은 뭐냐? 열섬 현상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열섬 현상. 자, 도심의 기온이 자, 주변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심은 인공열이 많거든요. 냉난방, 자동차 등에서 인공열이 발생하고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이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이제 빨리 달궈지고 막 이제 열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열기가 계속 이제 나와서 도심의 기온이 주변보다 높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열섬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열섬 현상은 특히 겨울철에 더 드러나요. 여름철에도 물론 나타나지만 겨울철에 더 드러남. 그래서 겨울철에 도시에 인공열이 많기 때문에 도심의 기온이 주변보다 높게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대책을 보면은 공기가 잘 순환할 수 있게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바람기를 좀 조성하고요. 건물 옥상에라도 좀 이제 어떤 작은 미니 숲이라도 좀 만들어서 건물 옥상을 좀 이제 녹색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잔디나 숲을 이제 옥상에 좀 조성하고, 그리고 이제 자연 하천을 좀 복원해가지고 역시 그 자연의 생태계 이런 것들을 좀 복원해서 열섬 현상을 완화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열섬 현상이었고요. 자, 노동 문제 보시면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직업이 변하면서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실업 문제 이런 거 생겨나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와의 갈등 이런 게 심해져서 노사 갈등 뭐 이런 거 발생합니다. 뭐 해고자가 발생하고 그 해고자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투쟁하고 막 그래서 이제 여기 고공농성이라 그래가지고 뭐 옥상이나 어떤 크레인이나 광고판 위에 막 이렇게 농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노사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이기주의 이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개인 중심의 생활, 타인이나 사회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드러나서 인간 소외,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해결 방안 보시면 사회적 차원에서는요. 자, 주택 공급하고요. 도시 재개발 사업하고요. 도시 교통체계 개편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자. 그리고 사회복지제도 많이 만들어서 고용보험, 노인돌봄 서비스 이런 거 좀 강화하고 최저임금, 비정규직 보호법 등으로 역시 뭐 노동 환경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뻔한 얘기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좀 함양하고요. 대중교통 이용하고 쓰레기 분리 배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자, 밑으로 넘어가서 자, 교통통신 및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변화 한번 볼게요. 교통통신이 발달하게 되니까 이 사람, 물자, 정보 등 이 이동에 따른 제약이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면 하루 만에 막
이제 여기 세계 어디든 우리가 막 가잖아요. 정보화 사회로 막 전환되면서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되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되게 되는데, 그래서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서 이제 대규모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빅데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 방대한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딱 추출하고 분석하는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AI, 학습, 추리, 적응 등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기능을 갖춘 이런 컴퓨터 시스템이 등장하고, 또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물에 센서를 장착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시스템. 여러분들이 뭐 차고 다니는 애플워치 이런 게 일종의 사물 인터넷입니다. 거기서 당신의 심장 박동을 보니까 뭐 지금 어떤 상태군요. 뭐 이렇게 해주는 거. 그렇게 이제 사물에다가 센서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이런 시스템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셔서 또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뭐 네이버의 마이박스라든가 그 구글에는 드라이브라고 하죠. 그다음 애플은 뭐라고 하더라? 아이클라우드라고 하나요? 하여튼 이런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것,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자, 우리 공간 정보 기술에 발달되어 있는데 지리 정보 시스템. 자, 지리 정보 시스템은 GIS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지리 정보들을 정리해 가지고 최적의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GIS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길 찾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홍대에서 강남까지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빠를까요? 이렇게 지도 어플에다가 우리가 딱 입력하면 최단 경로 해가지고 쫙 알려주잖아. 자, 그런 게 GIS예요. 홍대에서부터 강남까지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서 이렇게 가는 게 최단 경로입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GIS라고 하고요. 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은 여러분 지도 어플 보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는 거. 요거 딱 누르면 내가 이제 지금 있는 위치를 빨간 점으로 표시를 해주죠. 그래서 위성에서 내 위치를 확인해서 표시해 주는 것. 이걸 GP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GIS나 GPS를 활용해가지고 교통통제, 재난안전관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역시 계속 이제 교통통신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변화들을 좀 계속 살펴보면은요. 자, 교통이 발달하게 되니까 도시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이걸 대도시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근, 통학 가능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었죠. 그래서 KTX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르니까 이제 멀리서도 막 학교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요.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학교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대도시 주변에 위성도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로 이제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해지니까 이 서울이 꼭 아니더라도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서 출퇴근하게 되면서 그 도시들이 서울의 기능을 일부 분담하는 위성도시가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대도시 옆에 위치하면서 영향을 받으며 도시의 기준 일부 담당하는 작은 도시들, 뭐 예를 들어 서울 주변에 있는 고양시, 성남시 이런 데는 서울의 어떤 인구 분산 이런 것들을 하는 도시들이죠. 그런 게 대표적인 위성도시. 또 과천시 뭐 이런 데는 서울의 어떤 행정 기능들 일부를 이제 이어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가 활동이 좀 변화하게 됩니다. 여가 활동 시간이 좀 늘어나게 되고요. 이제 사람들의 어떤 노동 효율성 이런 게 올라가다 보니까 노동 시간이 좀 감소하게 되고 여가 활동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 같은 거 이제 가기 굉장히 편해졌다. 그래서 여가 공간도 늘어났다. 그리고 가상현실을 활용한 디지털 놀이 문화가 확산되었다. 그렇죠. 뭐 저만 해도 게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게임 같은 거 하면서 가상현실로 이제 디지털 놀이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누릴 수가 있게 되고요. SNS, 우리나라 말로 하면 누리소통망이라고 하는데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인간관계가 다양화되고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그래서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제 활발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 물론 최근에는 이 SNS가 청소년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뭐 그 논의가 좀 잠잠하기는 한데 그래서 SNS도 뭐 양날의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 이제 장점만 나와 있지만. 그리고 또 이제 원격 연수, 원격 진료, 원격 수업 등이 이제 확대된다. 이제 코로나 때 뭐 줌 수업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진료도 원격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보화가 만들어낸 그런 세상이다. 경제 활동도 한번 보시면은요, 국제 무역이 굉장히 이제 활발해지고요. 항공기를 이용해서 신속한 화물 수송 가능해지고, 근데 이제 항공기를 이용하면 너무 이제 비싸니까 이제 대형 선박을 이용해서 대량 화물 운송 이런 것도 이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국적 기업이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삼성 같은 그런 기업들이죠. 삼성,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들을 말하는 것인데 다국적 기업이란 세계 각지의 자회사, 지사, 공장 등을 배치하고 생산 판매 활동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국적 기업들은 공간적 분업을 하게 되는데 본사, 생산 공장, 판매지사, 연구소 등이 최적 지점을 찾아 서로 다른 지역에 각각 분리해서 입지를 하죠. 특히 이제 생산 공장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생산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비,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개도국에 입지를 하고요.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인건비가 저렴한 개도국, 동남아 쪽 이런 데다가 이제 공장을 많이 짓는데 또 이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게 많이 입지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공장, 이제 미국에도 있는데 그 미국에 입지시킨, 미국 임금이 높은데 왜 굳이 미국에다 입지를 하냐면 일단은 그 관세라는 게 있습니다. 무역을 할 때 부과하는 관세라는 게 있는데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이기 때문에 관세를 피해서 이제 물건을 판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뭐 이제 한국에서 미국까지 운반하는데 그 이제 운반 비용도 안 들고 하기 때문에 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선진국에 이제 생산 공장을 입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보면 이제 금융 거래가 활성화되죠. 우리 스마트폰 이용해 가지고 다 이제 요새는 모바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토스 뭐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래서 업무의 시공간적 제약이 감소되고 있다. 재택근무 가능해지고 화상회의 가능해지고 상품 구매 시공간적 제약이 감소하게 되면서 무정포 상점, 그러니까 오프라인 가게가 없는 거예요. 그 가게 없이 그냥 자기 집에다가 창고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서 그냥 바로 배송, 주문 들어오면 배송하고 이런 거. 그래서 굳이 점포를 운영하지 않는 무정포 상점, 이런 전자상 거래가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생태환경 보호 활동 보면은요, 삼림,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공기 헬기를 이용해서 산불 진화하고 이 병해충 구제 뭐 이제 거기 이제 농약 같은 것들을 뿌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생물 다양성 보존하기 위해서 멸종위기 동물에다가 GPS 같은 걸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움직이고 있나 아니면 어디 죽어가지고 그냥 고정돼 있나 이런 것들 확인해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가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 또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생태환경 조사 같은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와 관련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점과 해결 방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정보 교통통신 발달과 이제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환경오염 문제 있습니다.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대기오염 소음이 증가하고요. 해상사고가 일어나서 막 유조선 이런 것들이 막 유조선에 이제 타격을 받아가지고 거기 이제 석유가 막 바다에 뿌려지게 되면 해양오염 이런 거 이제 심각해질 수가 있겠죠. 또 생태계 파괴 보면 도로 건설로 인해서 동물 이동 경로가 차단되고 또 해상무역 증가에 따라 가지고 외래 생물 유입으로 인해서 그 배에 이제 외래 생물들이 이제 타가지고 이제 선박평형수라는 게 있는데, 선박평형수.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배 밑에 부분은 이제 물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균형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선박평형수라는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러면은 외래 생물들이 이 선박평형수를 통해서 이제 이 배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오고, 막 이렇게 되면, 해양 생태 환경이 교란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염병이 또 확산되게 되죠. 코로나가 대표적인데 특정 지역의 전염병이 그래서 승객들을 통해서 빠르게 확산된다. 자, 해결 방안 보시면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이제 전기차 이런 거 이제 많이 있고요. 친환경 도로, 그리고 생태 통로를 조성한다. 생태 통로는 이렇게 이제 터널 같은 거 지을 때 이렇게 그러면 이 도로가 생태계를 단절하게 되니까 동물들이 오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터널 위에다 이렇게 조성을 해놓는 이런 생태 통로를 조성하고요. 선박 평형수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필터 같은 거. 그래서 선박평형, 이제 배들이, 무역을 하는 배들이 선박평형수를 이제 흡입하고 배출할 때 그것을 잘 걸러낼 수 있도록 필터 같은 것들 잘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박평형수를 관리 협약을 준수하고 출입국 관리 강화. 그래서 이제 해외의 전염병이 함부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도록 이런 걸 관리를 강화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정보화로 인한 문제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뭐 그냥 다 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인터넷 중독. 그래서 대면 인간관계 약화되고 온라인에서는 뭐 온라인 방구석 여포인데 온라인에서는 엄청 거친 사람인데 또 나가서는 사람들하고 관계 맺기가 막 힘들고 막 이런 거. 일상생활 부적응. 자,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막 유출되고요. 연예인들 막 그런 클라우드에다가 막 몰래 연애하는 거 막 사진 막 올려놨는데 막 그 유출돼가지고 막 디스패치해서 막 보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피해가 생길 수가 있고요. 사이버 범죄, 익명성을 이용해가지고 사이버 명예훼손, 해킹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인간관계가 많아지게 되면서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인간성을 실현할 수 없는 인간 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또 정보 격차 문제. 자, 어르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제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는 이런 새로운 문물, 새로운 뭐 스마트폰 사용법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우시기 때문에 정보기기 접근성 및 활용 능력 차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보 습득량 차이가 생겨서 그것이 어떤 부의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정보 격차. 자, 해결 방안 보시면은요, 인터넷 중독 같은 거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 치료, 인터넷 사용 습관 개선, 그리고 이제 사이버 범죄, 사생활 침해 막기 위해서 통신윤리 규정 강화, 보안 프로그램, 그리고 정보 격차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증대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노동시장이 양극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기계와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때문에
전통적 방식,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대량의 실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일부 전문가와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해결 방안 보시면 이 첨단 정보통신기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자. 해야만 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대세가 되는 시기에 거기에 걸맞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지역격차 심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교통이 발달한 대도시가 이 주변 중소도시들을 이렇게 흡수하는 걸. 자, 이런 걸 빨대효과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뭐야? 빨아들인다 이거죠. 대도시가 교통이 발달하니까 주변 지역을 이렇게 빨아들인다 이거야. 예를 들면 춘천에 KTX가 생기면서 춘천 사람들이 이제 기대했던 거예요. 춘천 상인들이. 서울에서 이제 춘천으로 많이 여행 오겠구나. 근데 또 반대로 춘천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 가는 거예요. 쇼핑 같은 거 하러. 그리고 아이들 학원도 막 서울로 보내고 KTX 태워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빨대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도시가 중소도시의 자본 노동력을 흡수하는 거. 자, 해결 방안 보시면 대도시 기능을 좀 지방으로 분산하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들 지방으로 많이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 산업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해결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지역의 공간 변화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자, 이 지역이라는 것은 지리적 특성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어떤 공간 범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지역의 특성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역성이라고 합니다. 지역성. 그래서 이 지역성에 대해서 조사하는 걸 가리켜서 지역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조사 과정을 보면 자, 조사 목적을 세우고 주제 선정하고 조사 지역을 선정합니다. 그냥 넓게 보면 이게 다 이제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잘 선정을 한다. 자, 그럼 주제를 잘 선정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리 정보를 수집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안에서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 인터넷이나 어떤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사하는 건 실내 조사입니다. 그럼 거기서 조사한 걸 바탕으로 실제 주민들 만나서 물어볼 것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사진 찍어야 될 것 뭔가 이런 것들 이제 잘 정해가지고 이제 실제 현장에 가서 조사해보는 야외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 정보를 수집하고요. 자, 그렇게 얻은 정보를 이제 뭐 해보는 겁니까? 분석해보는 것입니다. 분석. 그래서 이제 자료로 정리하고 또 사람들이 좀 볼 수가 있게 도표나 주제도로 잘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한 정보를 이제 가지고 이 조사원들끼리 토의해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형태로 지역조사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역 정보 수집 과정 좀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보면은요. 자, 실내 조사 아까 안에서 하는 걸 먼저 한다 그랬죠. 문헌 조사하고요, 인터넷 활용하고요, 지도 분석하고 원격 탐사. 항공이나 인공위성을 통해 뭐 우리가 이거 직접 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드론 같은 걸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인공위성 사진 같은 경우 이제 검색해서 알아낸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 야외 조사 현지에 가서 하는 거 실제 측정하고 관찰하고 면담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야외 조사하기 전에 실내 조사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한 후에 야외 조사해야 된다. 이 정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그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사례도 그냥 뭐 가볍게 봐두시면 돼요. 너무 쉬운 내용이라서 막 구체적으로 볼 건 없습니다. 자, 공간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한번 보시면은요. 자,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이제 과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부족하고 시설이 막 낡아가고 있어요. 해결 방안 보면 기반시설은 도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시설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걸 확충하고요. 또 이제 낙후된 지역은 좀 재개발해가지고 환경을 좀 개선하는 것도 괜찮다. 자, 근데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왜 중소도시를 떠나느냐? 일할 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고요. 또 문화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다 대도시로 가버린다 이거야. 해결 방안, 그건 뭐야? 여기서 중소도시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줘야 된다. 그걸 자족 기능이라고 하고요. 또 지역 특성화 산업을 추진해가지고 지역의 어떤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자, 대도시와 인접한 촌락은 뭐라고 하냐면 이건 근교촌락이라 그래요. 근교촌락. 자, 그래서 문제점을 보면 자, 근교촌락 같은 경우는 도시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전통적 가치관이 거의 다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서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 문화 유지를 위해서 지역 공동체, 마을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자,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촌락은 이제 원교촌락이라고 원교촌락.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곳은 뭐예요? 그냥 사람들이 다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부족하고 청장년층의 성비 불균형. 그래서 뭐예요? 남자들만 이제 청장년층의 남자들의 비중이 높다 이거지. 그래서 막 이제 해외 원정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필리핀이나 베트남 이제 여성분들을 이제 모셔와서 이제 결혼하고 막 이런 경우도 이제 많이 생기는 거지. 자, 그리고 교육 및 의료, 문화시설의 부족으로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시골, 진짜 뭐 도시와 멀리 떨어진 깡촌 이런 데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문화 등 생활시설 기반을 좀 확충하고 지역 축제 개최해서 관광객들이 좀 올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지금 지방 소멸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도 하여튼 아이디어 잘 고민해 보시고 자, 하여튼 오늘 한 이 5단원 내용들은 여러분 막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냥 가볍게 이 정보화 산업화 우리가 다 몸으로 또 눈으로 다 보고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련해가지고 용어들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